모래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또 여기 이제 이종호 전도사가 보고 안 있구나 지금. 예? 다시 시작하면 안 되고 이 모래 주머니예요. 제스처 보면 또 입모양 보면 다 알 수 있거든. 모래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요. 그럼 모래가 또르르 내려오면은 위에 올라가 있던 게 모래가 점점 적어지면 쫙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 위에다가 수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평이 딱 됐다 면 모래 나오는 걸 막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받치고 하면은 수평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고대 시대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고요. 이 아데미 신전도 있는 데가 여기가 제가 그 시간이 없어 다 영화 같은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좀 이게 습지.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할 때 뭐 까는 거 있잖아요. 밑에 깔 때 뭐를 깔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 돌을 올리고 그런 또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상당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안 가보고 요 바로 밑에 여기 있는 데가 사도 요한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보고 이거는 가서 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중세시대 때 그거 같아요. 무슨 성체 같은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자리. 극장. 24,000명. 어떤 학자들은 또 2만 명. 뭐 하여튼 2만 명에서 한 24,000명. 네, 이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오늘 시간 되면은 좀 보여드리려고 저 한국에 있는 뭐 교육방송 이런 데서 찍은 여기 가서 찍은 그게 있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보니까 그 가수가 이제 촬영 기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 성지순례객들이 무척 많이 있는데 어느 여자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오페라 같은 뭐 하여튼 노래를 불러.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르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조금 있다 그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아리랑을 또 부르더라고. 독일에서 있는 한국 음악가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 오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면은 노래 해도 되지. 한번 하실래요 이번에? 노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에 다 했던 데니까 지금도 얘기에 의하면요. 지금도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서 할 때도 있대요. 마이크 없어도. 옛날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 마이크 없잖아. 그러니까 헐리우드볼하고 비교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헐리우드볼하고 비교하면 헐리우드볼이 훨씬 작아요. 헐리우드볼은 더 이게 거리가 요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자, 박물관 에베소 아데미 신전 이거 다 뭐죠? 가슴 예. 다산 이 세기 때 의자 뭐 스케일 촛대 예. 석관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어디 있지? 응? 어디 써 있나? 아 여기 있네. 알파와 오메가. 도미션
신전에 이 도미시안 도미시안이 엄청 큰 스태츄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팔하고 머리가 남아있어. 팔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도미시안 황제의 머리하고 팔뚝 하나가 이제 있거든. 그걸 보면 이 전체 사이즈가 얼마인가가 이제 대충 나오죠. 스트릿 페이빙, 에로스, 돌핀, 에프로디테,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이제 치료의 신이죠. 제우스, 아구스토 황제, 예, 도미시안 황제의 디베리아. 그러니까 이 황제의 이름 때문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바다를. 트레이전. 코를 다 잘랐죠? 예. 자. 반모섬. 반모섬은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대한 제가 인포메이션을 조금 어디 갔나?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몇 줄만. 반모섬이라는 그 마을의 반모란, 팻모스라는 마을은 송진이라는 뜻이 있대. 이름이 송진. 그리고 이 13개 섬들 중에서 그 근처에 있는 섬들 중에서 아주 작은 환상적인 섬이며 현재 그리스 지명으로는 피티노, 그러니까 반모 피티노 좀 비슷하죠? 피티노라 불리고 있다. 16세기경 이 섬은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자치 행정을 하다가, 어제 우리 공부했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자치 행정을 하다가 1832년 터키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1912년에는 이태리로 귀속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에 그리스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터키에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갔다가 AD 94년에서 96년경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96세의 노령으로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인 브로고로와 함께 동행했으며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 있는 도미시안 황제 때,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이곳에서 약 18개월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고생도 많이 하면서도 계시를 받고 묵시록을 기록했고 네르바 황제 때 풀려나 에베소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폭우와 함께 오목조목하며 잘룩한 허리를 가진 이 섬의 면적은 34평방킬로미터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63km이고 인구는 약 3,000명이라고 한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섬은 종교,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곳이다. 종교범이라든가 정치범들을 귀양 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도 여기 유배에 가가지고 18개월 정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이제 묵시를 받게 됐던 곳이다. 그 정도라고요. 제가 반모섬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학교에 인터넷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안 되네.
2분, 3분 정도짜리니까요. 한번 우리 이거 이렇게. 이 저 서버가 여기 안 좋아서 그래요. 저도 보니까 거기에 동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여기 있어요. 97%인가 뭐 몇 프로가 있던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이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단시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많은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를 사도 요한의 동굴이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정했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될 텐데, 섬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한 1시간 꼭 봐야 될 거는 1시간 정도 보면 다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는 자유시간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 주위에 둘러보면서 거기 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갈 때는 한 2-3시간 걸리는데 작은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이 파도가 풍랑이 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하면 못 가는 거야. 못 가고 코스를 좀 돌려가지고 다른 코스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가서 나올 때는 괜찮아. 나오는 거는 가는 게 조그만 배로 가고 나오는 거는 거기서 페리 그리스 아테네까지 큰 배를 타고 자면서 가요. 아마 최소한 10시간은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거든? 그러니까 밤에 4인 1실에 들어가가지고 자면서, 그래서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를 보게 될 겁니다. 배멀미, 나는 안 나거든요. 예?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서, 예, 그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따로 모여가지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제가 그리스 말고, 아테네, 여기, 에베소, 그리스에 갔던 그 다큐멘터리 그건데요. 에베소가 나올 만한 부분에 제가 아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베소스로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파묵갈레 조금 보실래? 네. 파묵갈레 어디쯤인지 잘 안 나오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냥. 로마 시대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헌정됐다는 에페소스는 근데요, 여기에 나온 저 동영상은 전문적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이렇게 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거 그리스 쪽에 이제 했던 방송 EBS인가 거기서 한 거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연구를 별로 안 하고 찍었더라고 보니까. 인구가 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만큼 에페소스의 그리스 로마 유적은 그 규모도 크고 장대합니다. 이곳은 확실히 다른 곳들보다 유적이 더 이렇게 잘 보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이렇게 열주들 자리가 이렇게 쭉 그대로 서 있는 거 보니까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는데 제가 간 날은 마침 대형 크루즈 여행객들로 유적지 곳곳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블 스트리트, 마블 신정과 있는 길. 상업지대 사이에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문을 세웠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전제 정치로 악명을 떨쳤는데 자신의 신격하에 이곳에 신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도미션. 안 그래도 북적이는 유적지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한 곳.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입니다.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 와 공중 화장실이었나 봐요. 칸막이도 없이 한번 앉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편안한 게 뭐 아침 뭐 무슨 일은 없냐 그냥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 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도서관은 앞면만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2층 규모의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을 끕니다. 2세기 중반에 처음 지어졌고 최근 재건축을 통해 옛모습에 가까워진 케수스 도서관입니다. 코린트식 기둥이 세워진 정문 주위에 네 여신이 도서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물은 오스트리아 비네 박물관에 있어 이곳은 모조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쪽 편이 아고라예요. 저쪽이. 에페소스 유적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도시의 면모가 이모저모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홍등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For the Flower House. And Elizabeth, you want to say that? No money, no money. And another thing with detail, the size of the foot. If your foot is smaller than this side, you don't go to the left side, you go to the right side. And you just reach about the broader. You cannot allow to go to the side of the broader. Levante. 발 그게 가늠이 됐을까요? 네, 발 크기 이해할 수가 없네. 홍등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를 발 크기로 가늠했다니 기발하기도 하고 한편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로마 시대 도시의 규모는 홍릉가의 매춘. 용성했던 대도시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 이 여자.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가창력입니다. 일순 숨죽였던 여행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 먼 타국 땅 터키의 야외 극장을 아리랑으로 꽉 채운 그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성악가였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기 원형 극장에서 노래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작은 성당. 아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신 마리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잖아.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돌봤다. 근데 여기서 돌보다가 여기서 죽었다라는 그런. 예수 사후 성모 마리아는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교황청의 공인을 받은 성지인 이곳은 카톨릭 교도들의 순례지입니다. 소망과 기도를 담은 쪽지들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꽃잎처럼 하얗게 나부끼는 쪽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남의 기도 제목에다가 또 매달고. 예. 그중엔 군대에 간 아들의 건강을 비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곳에 저도 그게 푸르한 빛을 여는 자, 에베소 갔다가 이제 밤모섬에서 배 타고, 사실은 밤모섬 자체가 그리스죠. 그리스인데 이제 그리스 그 지중해를 건너서 아덴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아덴에 피레네우스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가려고 한 데가 지금 고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 보기 전에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한번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인구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74위, 그리고
지금 그리스가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근데 GDP가 17위 3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도가 아덴. 여러분 가진 5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5페이지. 예? 아, 36페이지.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나하고 좀 5페이지 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스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다. 그 반도가 발칸반도고 그리스의 5분의 4는 산지나 구릉으로 되어 있고 유럽에서 가장 산지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스의 기후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중해성 기후, 고산, 그 다음에 온대기온 이렇게 세 가지 기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핀토스 산맥 때문에 그리스 서부 지역은 동부보다 평균적으로 더 침륜하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겨울은 온난 다습하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요. 여기도 다 지중해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리고 역사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각종 문명이 미노스 문명 뭐 이런 쭉 문명이 있고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 쪽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은 1100 BC, 1100 BC면은 우리가 터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터키가요 1900년대에 히타이트가 들어오고 1200년대인가 12세기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거 12세기에 섬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쯤 됐습니다. 그거보다 한 100년 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도리스인들이 침입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스 암흑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고절기라 그러는데 이때는 예술가들이 큰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던 그러한 시기를 그리스 고절기, 그 다음에 그리스 고전기 510에서부터 323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까지를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대다. 그러니까 황금기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10부터 323.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나톨리아를 넘어가 가지고 전부 바사가 점령했던 곳들을 전부 다 점령해 가지고 인다스강 유역까지 점령했던 이 시기를 그리스 고전기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할 그때까지 이때를 헬레니즘 시대다. 323.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을 네 장수들이 자기 부하들이 나눠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조가 두 개인데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 셀루커스 왕조 때에 로마한테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4세의 아버지가 로마한테 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마 로마의 안토니오가 에집트에 있는 프톨레미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로마가 그리스가 정복했던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를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마감되는데 이때까지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다. 그래서 여기 프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 남방 왕, 다니엘서의 남방왕이라고 나오는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63 BC까지 되는데 이때는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쪽을 전부 다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왕조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쪽 지역, 그때를 정복했던 통치했던 때인데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부터 AD 330까지 이때 로마 제국의 시대 때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그리스 시대
이때가 330부터 비잔티움 제국 시대 때부터 해서 1821 AD까지 오스만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때를 이제 중세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근대 그리스는 그리스가 독립전쟁 1829년에 독립전쟁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터키로부터 이제 전부 오스만 제국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2공화국, 제3공화국에 오늘의 제3공화국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 그리스도 결국은 전체적인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했던 그 시기하고 거의 다들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터키의 역사도 따로 빼놓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와 알렉산더 대왕과 셀루커스,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로마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대 로마는 이제 우리 또 로마에 갔을 때 한번 보고요. 자,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2번 간 거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갔다 온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번 갔다 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한 번 갔다 왔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한 번 갔다 온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몇 개월 있었다고?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정 헬라에 3개월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자, 이제 배 타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고린도를 가서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도에 다시 보면은 요 부분 아덴이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이 섬처럼 생긴 게 있고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덴이 이쪽에 있고요. 지금 길이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운하를 뚫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도 이걸 뚫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왜 이게 뚫으려고 했느냐. 이오니아에서 여기 이오니아해고 여기는 에게해인데 이오니아에서 에게해까지요. 저 돌아오지 않아도 돼. 이걸 운하만 뚫으면 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이쪽에서 여기를 오려면요. 에베소라든가 이렇게 오려면 여기를 다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 근데 이쪽 지방에서 여기만 뚫려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고린도가 왜 항구로 발전할 수 있었냐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육지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고린도 와가지고 배가 고린도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뭐 말 달구지에 실든지 어디에 실어가지고 조금만 옮기면 이쪽에 오면 갱그리아 우리 사도 행전에 나오는 3차 전도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떠나려고 2차 전도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집사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 물건을 이렇게 조금만 육로로 옮기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배에 싣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제 길이 있어요. 고대 길이 발견이 됐어요. 그 고대 길은 어떤 데 쓰느냐? 배가 올라오는 거야.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런 그 바지라 그럴까 이게 편편한 데다가 올려놓고요. 밑에다가 이 통나무 굴려가지고 육지로 배를 옮겨가지고 갱그리아에 가서 내려놓고 가면은 요 조금만 수고를 하면은 이 먼 데를 돌아가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랬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항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모퉁이가 없는, 조건이 없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도 역시 에베소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랬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 매춘이 행해지던 그러한 이방 신전도 여기 있고요. 그랬던 데가 고린도인데 이제 고린도를 가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가 바로 여기고요. 여기에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여기가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여기고 지금 현재 아고라 같은 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부두로 나가는 르카이온이라는 길이 있어가지고 부두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갱그리아가 여기 있고요. 이게 고린도 아까 제가 요 지도 요 부분을 또 이제 확대해서 본 건데 바다가 여기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고라, 여기도 역시 아고라가 있고 극장이 있고요. 여기 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요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가이오 총독 앞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가이오 총독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형사법에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만일 이것이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고 너희의 언어적인 문제고 이러면은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그러고 재판하다가 말고 이 재판을 안 해 가이오 총독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요 소스데네 회당장을요 잡아다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와서 고소해가지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때립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거기서 매를 맞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로마서라든가 또는 이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와 다른 데에서 쓴 편지 안에 소스데네와 뭐 소스데네에게도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는 회당장 그 소스데네가 매 맞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지. 성경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이 늘 쓰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회당장이 그 재판받았던 그러한 자리도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또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산의 꼭대기에 이제 신전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것들이 지금 그 플랜인데 사이플랜 맵인데 현재 다들 발굴된 유적들이에요. 극장들이 있고요. 템플 오브 아폴로 신전, 르카이온 길이라고 부두로 가는 길.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이제 많이 다녔을 거고요. 여기도 아고라. 그다음에 여기 베마라고 있죠. 베마. 여기가 바로 재판 자리입니다. 재판했던 자리. 지금은 바위 단이 이제 돌로 이렇게 쌓은 단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스토아, 여기도 이제 그 가게들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이제 스토아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아고라에.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나. 예. 이 이오니아 해와 에게를 잇는 우나. 근데 이쪽이 바로 여기가 이즈미아라는 경기장. 이 이즈미아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올림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대 게임들이 있었던 경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경기장.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즈미아 이렇게 있고 이게 우나예요. 이스미아에 있는 신전, 포세이돈 신전, 바다신. 그 다음에 이건 텔에 보면은, 파서 보면은 다 그 시대별로 유적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거는 고린도에 아까 그 제가 보였던 사이플랜 맵을 이제
화가가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션한 모습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딴 극장도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있는 것이 바로 베마, 총독이 나와서 재판하던 그런 장소고요. 이게 아마 아폴로 신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아고라의 노스윙.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코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 매춘이 있었던 그런 템플들이 여기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바다가 이오니아 바다. 이오니아에 그 꼭대기 코린트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꼭대기에서 여기 이런 유적이 남아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테네 회당장이 재판받던 그러한 베마시 있습니다. 베마. 이게 이제 운하예요. 그 운하. 저쪽이 바다가 이오니아 바다고 이쪽이 에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디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물은 수평이지?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착시현상. 옵티컬 일루전. 착시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우리 어릴 때 무늬가 이런 무늬를 입느냐, 이런 무늬 입느냐에 따라서 뭐 뚱뚱해 보이고, 뭐 날씬해 보이고, 검은 색깔, 뭐 하얀 색깔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하는 그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덴에 가면 보게 되는데,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 이 착시 현상을 이제 교정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먼 직선을 수평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 이렇게 직선으로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멀리서 볼 때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착시 현상을 교정한 건물.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요,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완전히 저쪽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 위에서 보고 찍은 거예요. 우리 다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도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전부 바위야, 이 밑에. 그러니까 네로가 팔레다가 못 봤지. 자, 이 고린도에 가면은 아까 그 고린도 그 아고라 있는 데 가서 보면은요, 이런 페이브먼트 스톤인데 여기 인스크립션이 써 있어. ERAST. 예? 이게 뭐냐면 성경의 사도행전 아니고 로마서에 나오는 재무장관 에라스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에 페이브먼트 스톤에 이렇게 적혀 있어. 아마 그래서 이거는 이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그때 재무장관으로, 고린도의 재무장관으로 자기 주관하에 이거를 페이빙을 깔았든가 아니면 자기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도네이션 해가지고 깔았거나 해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크로폴리스. 이게 르카이온 길이라고 중앙 통로, 저 바다로 나가는 그런 메인 길입니다. 코린트 파운틴. 응?
여기에 이제 시자, 가이사, 트레이전, 헤이드리안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인스크립션이라는 거죠. 헤이드리안 여기, 트레이전, 르카이언 로드. 지금은 이게 길이 지금 주택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파면은 이 길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땅에 묻혀 있지. 그 아까 페이빙 스톤이 이겁니다. 여기 에라스토라고 써 있는 글이. 우리가 유적지에 가면은 바실리카라는 말이 많이 있죠. 바실리카. 교회를 보고 이제 바실리카 하는데 여기 어디에서 무슨 말에서 왔을까? 바실리카. 헬라 했어요? 네. 왕국. 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요게 아고라, 이제 지금 이건 길이고 이렇게 땅이 묻혀 있지만 이쪽이 쭉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아고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아고라의 가게 하나씩이야. 여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예. 렌트비가 이거 한 달에 700불씩 나가는. 이거는 아폴로 신전인데요. 아폴로 신전인데 이거는 보세요. 이 기둥 하나로 돼 있어. 돌 하나로 돼 있어. 모노리틱. 그래서 그리고 기둥 건축 양식 중에서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심플하게 돼 있는 게 도릭식이야. 도릭. 예? 도리아식. 근데 밑에 특징이 뭐냐? 밑에 기반석이 베이스가 없고 쭉 올라가 있고 위에 헤드가 심플해. 여기 이거 없어졌어. 여기 상당히 심플하죠? 예. 그리고 기둥에 가가지고 베이스가 있고 기둥이 헤드가 있는데 칼럼 헤드에 양의 뿔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오니아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잎사귀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고린도식. 어디서 본 것 같은 사진. 이런 사진 이거 많이 나와. 로마에 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이렇게까지 서서 남아 있었냐? 그게 아니고 다 자빠져 가지고 땅에 묻혀 있고 한 거를 고고학자들이 파내 가지고는 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 코린티안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위에 받치는 게 지붕을 받치는 빔이 돌로 올라가니까 돌이 어떻게 엄청나게 긴 거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자체 무게도 많고 하니까 이 기둥이 아주 많은 거예요. 한참 가겠다. 잘못. 이게 다 본 거라 제가 빨리 갑니다. 다구나 그게. 박물관을 조금 보고요. 이것도 에프로다이트, 아구스토스 황제. 저런 게 이제 다 이 고린도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리크하고 아마존.
또 제가 어떤 그 기록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 로마 시대 때라든가 이때 만들었던 헬멧이요 상당히 강하고 가볍고 이제 헬멧이라든가 이런 게 가벼워야 되고 화살이랑 칼 맞으면은 이게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얇고 가볍고 하면서도 강도가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인스크립션. 성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는 아구스도 황제 때 아구스도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하는데 그때 그거는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글라우디오 황제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안디옥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전에 가기 전인가 유대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와가지고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 되니라 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연못돈을 가지고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거기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 내쫓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요거는 시나고그라는 말입니다. 이게 회당 고린도에서 발굴된 건데요, 발견된 건데 회당의 문 입구에 문 임방이야. 임방과 이거 문설주 있잖아요. 그 임방에 있던 돌인데 거기에 회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시나고게이 에브라요이 히브리인들의 시나고그다 하는 그런 말이 적혀 있던 돌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스크레피온 신전에서 귀 고침 받으면은 이건 고침 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바친 거야, 만들어가지고. 예. 발에 무좀 고치고. 핸드. 여기는 지금 사진에 그게 없는 모양이다. 몸의 신체 별의별 부분들이 다 있어요. 말 못해. 그런 게 많아. 네, 각종 기둥들이죠.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이것도 회당에 있었던 이런 게 이제 발굴됐는데 이것도 뭐냐? 그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이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금초 때잖아요, 이거. 미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도 회당에서 처음에 말씀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네로 황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덴으로 가는데요. 아덴 가기 전에 아덴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초에 현재 아테네 기원전 2500년경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자리에 제 강의보다도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며 점차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초엔 현재 아테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고대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정치와 종교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80년 아크로폴리스도 화재로 사라졌죠. 용감했던 아테네 전사들은 페르시아 최초 크세르크스 왕의 지휘하에 그리스를 침략했던 아까 말씀드린 크세르시스 아하수에로 아테네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로부터 50년 후 서구 세계 과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결합이 된 아테네는 그리스 전역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장중하고 위험 있는 작품을 바탕으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웅변 형상을 가진 불멸의 신전들과 유적들을 재건해냈던 것입니다. 아테네가 이렇게 불사조처럼 살아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 없는 기술로 이 도시에 특별한 분위기를 심어준 지도자와 건축가, 예술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원전 460년경 페르시아인들이 떠난 후 아테네의 문화와 군사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린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헤리클레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보다 강력한 군대 체제를 수립하고 전대미문의 위대한 유물을 창조해냄으로써 대중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헤리클레스가 통치했던 30년 동안 페르시아인들이 파괴했던 아크로폴리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그 외에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상을 자랑하는 수십여 개의 크고 작은 신전들이 가득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 때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테네는 불멸의 도시로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각가 데이디아스와 같은 예술가들이 명성을 떨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가들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으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작가들도 유명한 희곡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포츠를 포함한 현대 문명의 발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헤리클레스 역시 아테네 시민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업적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절정기를 구가하던 아테네는 그 후 수천 년간 역사에 기억될 모습으로 재건되었죠. 그리스는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전역에 나무와 물을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지구상의 모든 초자연적인 생물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엔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죠. 이곳에 최초로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청동기 시대 초기인 기원전 2000년경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광활한 평원을 넘어 이주해온 인도 유럽 혈통의 한 분파에 속하는 부족들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하나의 전사 부족이었지만 보다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했죠. 이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곳은 원시 상태의 평야였지만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 사이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더욱 크고 융성한 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인 호메로스가 남긴 신비하고 전설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아르고노츠의 모험과 헤라클레스의 모험 같은 모험담 속에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호구에 가까웠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로 생각되는 것은 트로이를 상대로 한 그리스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입니다. 트로이는 그리스 전사들로 가득 찬 한 마리 목마에 함락된 도시입니다. 과연 그런 도시가 실존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트로이와 트로이 목마에 관한 얘기는 그저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되었죠. 그 후 1870년 초 독일의 아마추어 보고학자 하이디 슐리만이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멸망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트로이는 그리스 대륙의 중요한 도시국가들이 한데 뭉쳐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연합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를 이룬 각 도시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까지 아테네에 거주했던 그리스인들은 약 450만 명에 달했고 당시 아테네는 여러 도시 국가들 중 가장 융성한 도시로 급부상했죠. 오늘날에도 아테네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고대 도시의 유적들로 둘러싸인 현대 도시의 모습에서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그리스 거주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5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복잡하고 오염되긴 했지만 역사 속에 사라진 고대와 현대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해온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융성했던 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크로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불멸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입니다. 도시의 높은 곳이라는 뜻의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거의 모든 도시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런 언덕 꼭대기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들과 적군에 대항할 수 있는 천연 요새였죠. 고대 도시 국가들은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철학적 논쟁을 벌이거나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에서 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신성한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문명이 융성하던 시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이곳은 후에 신화 속 거인이 만들었다는 요새의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50년 아크로폴리스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는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군에 대해 아테네가 심하게 파괴된 후에도 웅장한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은 손상되지 않았고 그 후 로마인들은 서기 2세기경 이곳에 헤로데스 아티쿠스의 웅장한 극장과 같은 새로운 건축물과 성벽들을 건설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집권하는 동안 아테네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정치 문화적으로 끊임없이 갖가지 사건들이 터져나왔지만 시민들은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각자가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아테네인들은 인간을 도와주거나 해치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1년 내내 종교의식을 겸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종교의식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위험한 여행을 떠날 때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더 귀하고 특별한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는 4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열렸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를 지켜주는 아테네 신을 숭배하며 예를 갖추었죠. 시민들은 계급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화려하게 수놓은 가운을 입은 페플럼 여신에게 어린 처녀 2명이 제물로 바쳐졌죠. 아크로폴리스는 건축가 메시클리가 설계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출입구인 프로필리아를 통해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바다 폴리고토스가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과 아펠레스의 누드 비너스가 전시된 화랑이 있었지만 그런 걸작들은 모두 오래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로필리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늠름하게 서있는 아테네의 전사 프로마코스 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창을 들고 헬멧을 쓰고 있으며 높이 7.5m에 달하는 이 동상은 아테네에서 탄생된 최초의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신성한 아르테미스 신전 벽 뒤쪽으로 오늘날까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고대 신전 안에는 아테네 아프테로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프테로스는 날개가 없다는 뜻으로 아테네인들은 이 여신이 날개를 잃어버려 도망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건축가 칼리크라테스가 대리석을 이용해 만든 걸작으로 아테네가 영원한 숙적인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던 중 얼마간의 휴전 기간 동안 완성한 작품입니다. 기원전 421년과 406년 사이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던 이곳 에렉테움 신전에는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죠. 안에는 아테네 여신이 남기고 갔다는 올리브 나무와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이 도시의 창시자였던 에렉테우스와 케크로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추앙받고 있는 또 다른 건축물은 이 팔라디움 신전으로 독특한 기둥의 형상이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기둥 형태는 당시 건축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되긴 했지만 2000년 전 당시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미하며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조각상입니다. 주위에서 찾아낸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을 본래의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건축물들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것은 아테네 파르테노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폭은 가로 30m, 세로 70m이고 전면으로 8개의 기둥과 측면에 각 17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건축물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447년에 짓기 시작해 신전을 완성하는 데 15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자재는 주변 채석장에서 가져온 최고급 대리석을 이용했고 태양빛이 내리쬐는 각도에 따라 전체적인 색상이 변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파르테논 신전을 점령했던 터키 군사들은 이곳을 군수품 창고로 사용했고 서기 1687년 폭발로 인해 파괴되면서 그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약탈을 당하며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신전 속에 간직된 영광은 영원합니다. 신전은 고고학자들 덕택에 수천 년 전 붕괴했던 모습이 재현되었고 지금도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박공 구조에는 아테네의 통치권을 두고 아크로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아테네 여신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의 신화 속 전쟁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장엄하고 훌륭하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인들이 가장 숭배했던 처녀 아테네 여신을 찬미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신전 안쪽에 놓인 아테네의 조각상은 어느 곳으로 보나 사라진 고대 세계가 남긴 최고의 예술품 중 하나로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그 높이는 12m가 넘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도 엄청나서 전체 제작 비용이 군함 300척을 짓는 비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조각가 베이디아스는 작업하는 동안 자신의 작업실에 나타난 여신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디아스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분노한 아테네인들에게 추방되어 외국을 떠돌며 여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서기 426년까지 이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 후 이곳을 침략한 군대에 의해 콘스탄티노플까지 옮겨졌고 화재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면서 이 동상 역시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복제품인 가바 캐니언이라는 작은 조각상의 모습을 통해 동상의 원형에 관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아테네와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세계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등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테네 북서쪽의 신성한 델포이 지역에는 아폴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위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델포이는 또한 신비로운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신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기술력을 갖춘 고고학자들은 고대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연구하고 복제해내는 과정에서 델포이 신전을 건설할 때 그곳까지 어떤 경로로 대리석을 가져와 작업을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490년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테네인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한때 이 안에는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빼앗은 창과 방패는 물론 신에 대한 믿음을 담아 금과 은으로 만든 조각상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만 오래전에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그리스 여성들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델포이 신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또 박하나 참깨, 거민, 꽃잎 같은 것에서 추출한 약초 성분을 이용해 만든 향수를 뿌리기도 했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은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와인에 적신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해가 뜨고 남편이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부인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지체롭은 성인 남성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상의 짐을 벗어버린 남성들은 부인을 집에 불러두고 친구 집을 찾아 술을 마시며 여가를 즐기기도 했죠. 또 남성들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장을 보기도 했는데 각종 가정용품은 물론 야채, 와인, 화장품, 도기그릇, 가죽, 나무로 만든 제품, 신비한 허브와 약초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우연히 떨어뜨려 굴러가버린 동전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국가의 동전들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 아테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풍물은 모나스키라티스 지역에 위치한 시장입니다. 이곳엔 온갖 물건들이 다 있어 원하는 건 뭐든 다 살 수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장터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한 작가는 아테네 사람들은 옷가지, 포도, 순무뿌리, 배, 사과 등은 물론 매일같이 바다에서 잡아올리는 생선, 동물들의 창자, 어찌, 물시계, 이집트 콩, 초유, 푸디, 꿀, 벌집 등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여 사고 팔았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양파와 치즈, 마늘을 풍족하게 먹었으며 식사 시간에 생선이나 콩요리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기던 술은 알코올 농도가 강했기 때문에 술을 대접하기 전에 먼저 희석을 시켜야 했습니다. 술 한 컵에 물을 5컵 정도 부은 뒤 큰 그릇에 넣고 잘 섞은 다음 백리향이나 박하, 계피 등의 향을 첨가하기도 했죠. 술은 향연이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결속을 다져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향연은 글자 그대로 함께 마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부인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향연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예배가 적용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고 재미있고 에로틱한 시를 낭송하는 법을 배운 고급 유희들이었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매춘을 중요시했으며 위대한 입법자 솔론도 합법적인 매춘을 허락했습니다. 교역은 케라메이코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던 디필론 성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곳은 검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 특색 있는 그림을 그려넣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워내는 수천 명의 장인들의 집결지로 유명했으며 이 도자기들은 고대 사회 전역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날 자동차 산업만큼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공들의 모습에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아테네인들은 대부분 이런 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죠. 주랑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 또 다른 여기가 아고라예요. 여기가 아고라고 이게 스토어, 가게들이 있는. 기원전 2세기경 세워졌고 1953년 완전히 재건된 이 건축물은 과거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개체로서 현재 아브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본래 장터로 쓰였던 곳으로 거대한 열주와 상점들이 들어서 있던 이 건물은 2층짜리 쇼핑센터일 뿐만 아니라 고대 아테네의 많은 철학자들이 강연을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변론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아고라에서. 여성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고라 광장 중앙에 서 있는 프레탄에는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직경 18m 정도의 원형 건축물로 아테네 원로원들은 이곳에 모여 일상의 일들을 토론하거나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경쟁 도시와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선동적인 설교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건물 안에는 밤이 되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침실이 마련돼 있어 원로원에서는 밤새 회의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테세이온 신전에서는 신의 전 지역이 내려다 보입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만큼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서기 5세기에 기독교 교회로 개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에는 정면에 6개, 각 측면에 1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로 개조되긴 했지만 테세우스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다신교도의 영웅을 찬미하며 꾸며놓은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이곳은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아테네의 중심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곳에서 제단이 세워졌던 곳의 거리를 측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짓던 노동자들이 찾아낸 몇 조각의 파편들은 오늘날 매우 귀중한 유물들로 고고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 당시 이곳의 용도에 관해 추론해 보았습니다. 당시 제단은 사각형의 낮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 양옆에 식수대가 놓여 있어 방문객들은 더위를 식힐 수가 있었고 한가운데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제우스 엘레우테리우스의 스토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서구 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철학 이론을 발전시켰던 또 다른 장소입니다. 오늘날 도시 관리자들은 귀중한 고대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부산한 현재의 생활상과 먼 과거의 모습이 교차하며 이제껏 흘러온 수많은 시간을 이어주듯 그간의 모습들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무자비한 공격과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 계속되는 외세의 압력에도 그 생명을 이어온 아테네는 끝없는 휴먼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인간사가 펼쳐지고 이어져 온 이곳에서 이제 부모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와 예술가가 재능을 펼치고 비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도시 아테네. 아테네는 신들의 총애 속에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불멸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요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아레오바고라는 게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바위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변론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거기 데려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정치적인 토론이 있고 했던 그러한 장소인데 지금은 돌산만 이렇게 있고요. 거기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고린도 사진을 조금 더 보고 한 9시 반, 한 15분 정도 더 있다가 9시 반에 끝내죠. 네. 아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 아데나신은 전쟁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나가 이 아덴을 보호해준다,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아데나신을 저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이름도 아데나라고 이렇게 아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자, 이게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기둥에 홈을 파고 거기에 이제 핀을 위에도 핀 받고 핀을 가운데 끼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무로 만든 기중기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높이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갈 때는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인데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올라가는가 하면은 이제 맨 위에다가 돌을 해놓고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이 이제 올라가고 또 이쪽에서는 내려오는 말이 또 있어가지고 끌어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쪽에서 또 하면은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이쪽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도 또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아까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엔타시스라고 그래. 배불림. 그래서 이것도 배 불리고 이것도 배를 불리고 기둥도 배를 불렸어. 그래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좀 과장되게 그려놓은 거지만은 건물 자체가 이렇게 여기도 배를 불리고 이렇게 배를 불리고요. 밑에가 좀 넓고 위에는 좁게 하고 위에도 이렇게 배를 불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 주위에 유적들이 다 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가고 위에서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저기가 뭐고 저기가 뭐다라는 거 짚어보고 넘어오죠.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가는 아까 프로필레라는 문 입구를 통해서 이 아크로폴리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복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고라 엔트란스. 여기가 아고라. 아까 저 여자들 모습 기둥으로 썼던 이렉티온이라는 예, 거기 지금 말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은 저기 못 들어가게 할까 봐 또 걱정을 에이드리안 아치. 저기 일반 주택 사이에 막 연결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공사하다가
땅 파다가 발굴이 되면은 스톱 여기 히스토리컬 에리아 그리고 집 못 짓게 하고 또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마 아데네 여기 정도면은 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디나 파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히 아크로폴리스 주변 이런 가까운 아고라 주변 이런 데는 뭔가 이제 파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히스토리컬 그 플레이스로 다 지정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르스 힐이라고 그래야죠. 아레오바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도 올라가 볼 텐데 거기에서 오디언. 예. 저건 로마식 아닙니까? 이거는 로마식이죠. 예. 극장 자체가 오디언. 그러니까 문명이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서 또 로마가 다 또 이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 여기도 아마 우리가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파르테논 신전 사진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 이 아데네의 핵심이니까 어디서나 다 보여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 탁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마 고대 시대 때는 칼라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데네의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데네에 가서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 보이는 데가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소크라테스 프리즌. 이게 아까 봤던 스토아고 여기가 아고라요. 제우스 신전, 아데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고린도식 건물.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끝내죠. 그리고 내일은 없고요. 목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이 아데네와 또 고린도, 에베소를 사진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성지 탐사 학습 여행의 준비를 우리 모두가 다 잘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또 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신학생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지켜주시고 또 목요일 날 빠지지 않고 모여서 마지막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